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승만 학당의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이 그걸 실정사학이라고 하시죠. 예, 예. 그 내용들을 참 조선 후기 그런 조선실록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굉장히 아주 흥미있게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에 반일 종족주의가 2019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예. 많이 읽혔죠. 그거 국내에서 학술서로서 많이 팔린 편에 한 그렇죠. 11만 권 정도가 그러면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예, 예. 그다음 이제 이번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전쟁은 언제 나온 겁니까? 그 지난 5월 초에 나왔습니다. 5월 초에 나왔고. 예, 5월 7일 날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던 통념에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를 꾀하는 그런 책이죠. 예.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정확하게 명칭이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을 씁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죠. 일본 사람이 쓰고 우리는 예.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고. 예, 그냥 위안부.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이제 첫 번째 꼭지죠. 예,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첫 번째인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연구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예. 어떤 생각이 좀 교정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명칭 말씀드렸는데 위안부라 그럽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승리했을 때 예.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1960년대까지 사용했습니다. 아, 60년대까지. 예, 보건사회 통계연보를 보면은 위안부라는 직업을 갖는 여성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라스티튜트인데 그 프라스티튜트를 위안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 그 민간의 사창가의 여인들, 그 성노동자들, 그다음에 한국군의 6.25 전쟁 때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거 한국 이름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군의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하면은 일본군 위안부만을 생각하는데 37년에 생겨가지고 1937년 45년까지 8년간만 있었던 8년간의 위안부만 위안부인 줄 알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도 한 20년 이상, 한 30년 가까이 여러 형태의 위안부가 있었다. 제가 그걸 이 책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역사를 전체를 보지를 않고 왜 그 8년간만 떼내서 보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론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위안부 문제가 예. 조선조가 기본적으로 여성들한테 좀 가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안부제의 역사적 기원은 조선조의 기생제에 있다. 예. 조선 왕조 초기에 북경지대를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군살이 수자리를 하러 나간 이제 군관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6개월에서 2년씩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노고가 크니까 기생을 두어서 그들을 위안하라. 그렇게 해서 기생제가 생겼어요. 그런 기록이 조선실록에 나왔습니다. 예, 조선왕조 세종실록에 세종이 국경의 군 위안부 제도로서 기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안부의 역사는 14세기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 속에서 그 37년부터 45년 그 8년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떼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안부를 운동단체나 연구자들이 별 이렇게 심한 반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실정사학이라고 하시는데 사료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얼마든지 방어를 할 자신도 되어 있고, 논리적으로도 아직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예. 이미 기생제하고 뿌리가 연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예. 비교적 조선조가 그런 여성들을 다루는 데서 좀 가혹한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노예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천민들을 같은 동류의 그 인간으로, 동포로 생각하지 않았죠. 예. 되게 근데 서구 역사나 이런 걸 보면은 예. 되게 타민족을 정복해가지고 되게 노예화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선조는 자기 민족끼리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예. 거죠. 그들은 말갈의 후예라든가, 예. 또는 훈도되지 못한, 그러한 이종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우리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죠. 20세기 초. 20세기 초인 거죠. 예. 20세기 초면은 구체적으로 되게 3.1 독립운동이라든지. 3.1 독립운동 때, 조선민족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 예, 그때 민족이란 말이 널리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민족이란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신조어 사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요새 IT 산업에 나이 많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IT 용어 해설집이 있듯이 당시 신조어 사전에 민족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럼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37년부터 45년 사이죠. 예, 1900. 예. 1937년부터 45년 사이에 그 일본국 위안부 문제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조선왕족 희생제.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만 1916년에 공창제가 성립합니다. 예. 공창제라는 것은 전국에 한 30군데 유곽 지역을 설정을 하고 예. 그 속에서 성노동을 전업으로 하는 그 여인들을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업주들이, 포주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시 말로는 창기라 그러는데 창기가 되려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장의 영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서, 그리고 왜 창기업을 하느냐, 창기 사유서, 포주와의 계약서 이런 조건을 갖춰서 그 영업 허가를 얻은 성노동의 전업 자들이 이제 하는 성매매 산업이 있죠. 그거 다 연장선상에. 그게 전국에 30군데 있었습니까? 예. 그게 언제까지 주로 존속했습니까? 1946년에 미군정이 그 공창제를 폐지를 했구나.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어항인 경남 통영 출신이거든요. 예. 통영 출신인데 유년기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인정된 공창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홍등을 걸었던 그리고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의 윤곽, 그러니까 선원들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지만 그때 그걸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벌써 한 60년대. 그러니까 당시 경찰 통계를 보면은 미군정이 공창제를 폐지를 했지만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병 검사도 성적 검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경찰이 특별구역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천가지만은 사실상 공창제도가 오랫동안 이후에도 존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던 이제 또 그런 정의 그런 단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 문제되고 있는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환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첫째는 교과서에도 한때 그 수가 20만 명이나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가. 지금은 3만 명.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다 합해서 한 3,600명. 1942년 현재. 1942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0배를 뻥튀기 하거나 수십 배를 뻥튀기 한 그런 숫자 자체부터 하나의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화면을 제가 이게 이제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로서 1944년 8월 달에
그 미군의 버마에서 미군의 포로가 된 그 나이 20대의 일본군 위안부로 종사한 조선족인들의 그 모습이고요. 예. 근데 이 위안부를 하면 이제 흔히 이 장면, 그래서 영화 기항에서 거창의 어느 마을인데, 이렇게 이제 일본군 헌병들이 이제 소녀를 끌고 가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연행, 그 납치. 근데 이런 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 사료라든가. 다만 원 위안부들께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언의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약간 창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억이란 것 자체가 뭐 지난해 기억도 오락가락하니까. 그렇죠. 예. 뭐 몇십 년 전 기억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런 정언도 원정언 자기가 최초로 한 정언하고 또 달라요. 정언을 반복할수록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하니까 정언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고 영화에서 보는 이와 같은 장면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제3자, 마을, 이렇게 가면 마을 주민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또, 관련 행정 관계, 그 문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은 위안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대협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하는 학자들조차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과서에 쓰고 있습니다. 강제 연행해서 위안부로 무슨 공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자 정신 근로대로 동원을 해가지고 여자 정신 근로대라는 것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가고 나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여자들이 군수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조선의 한 여성 한 3, 4천 명이 일본에 가서 공장에서 근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여자 정신 근로로 동원해서 위안부로 직접 간 그런 사례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환상이고요. 강제 연행이라는 것은 환상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또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기본, 그쪽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오늘날에 볼 때는 범죄지만은 당시로는 합법적으로 공창제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6년부터 그것이 활동하고 공창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노동 여성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알선하는 중개업이 성립해 있습니다. 예. 그게 전국에 30 몇 군데 육각 지역에 다 그런 이렇게, 그것도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업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공식적으로 일본 외정시대 때 그거를 정식으로 외정시대라는 용어를 쓰죠? 예. 저는 일정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일정기라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다 일정기라 그랬습니다. 또는 외정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른들이 외정시대 하니까. 저도 외정.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실수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외정. 일정기, 외정시대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그 시대에서는 공창제를 공식적으로 조선총독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문건이 남아있죠. 그거는 조선총독부 관부에 문건이 그리고 육악지역을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다 선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보니까 20세기 되게 초엽정우 되겠네. 1916년에. 1916년이고요. 공식적으로인데. 근데 일본인들이 개항기부터 건너와서 사니까 일본인 거류 지역에서는 일본의 이런 공창 전통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과 함께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 있던 것을 일본군이 조선총독부가 공식화합니다. 근데 공식화하는데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초기에는 일본인을 위한 특권적 성매매 산업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주 출입도 못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말하자면은 주선업이 발달해 있고 주선업에 속한 중개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촌 마을의 극빈 계층에 찾아다니면서
당시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그에게 전차금을 제시합니다. 그 전차금이라 합니다. 예, 일본말로 마이킹, 마이킹 흔히들 많이 합니다만 많을 때는 1000엔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3000엔까지 올라갑니다만 1000엔이라 하면 당시 방직 공장에 다니던 남자 직공의 3년어치 월급입니다. 3년치 그 얘기네. 예, 3년어치 월급을 제시하면서 딸의 취업에 관한 동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하고 호적 등본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이제 사실상 이제 취업 동의를 해주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이걸 딸을 판다라고 하죠, 흔히들. 그런 식으로 연간 그런 여인들이 많을 때는 9,000명 정도 됐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여자들을 리크루트하고 알선하고 취업시키는 그 인신매매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 조직이 37년 이후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니까 여인들을 모아서 보낸 거죠. 상업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죠. 작동이 된 거네. 그렇죠. 중개업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유석정 교수도 곤욕을 치렀는데, 강의 도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끈하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야. 자, 아마 제가 이제 공선생님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대담을 해서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좀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저를 욕하는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네 어미가 네 딸이 그래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창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당시에 민법이 규정한 가족법이 있습니다. 가족법에 보면은 당시에는 호주라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는 전제군주입니다. 전제군주. 그래서 이 가족 성원, 호의 성원들의 신위를 변경할 수 있다. 결혼한다, 이혼한다, 입양한다, 파양한다, 그 다음에 취업 동의한다. 자기 부인이 어디 가서 장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호주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부인이 밖에서 벌은 돈은 누구 돈입니까? 호주 돈이에요. 호주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고. 일본의 가부장 제도가 이식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오랫동안 그런 제도가 유지되어 왔죠. 그렇죠. 그 우리 전통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최근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근원을 따지면 당시에 이식된 일본 민법이 규정하는 호주제 가족이 범죄의 원천입니다. 가난한 하층민이 끼니도 잊기 힘든 사람이 혼기를 앞둔 딸을 혼담이 들어올 때 원위안부들의 정언을 감안해 보면 결혼을 앞두고 나간 경우가 많아요. 결혼을 앞두고 나갈 때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은 죄를 팔면은 방직 공장에 3년어치 월급 들어오는데 시집을 보내느냐 이걸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 옛날에 남자들이라는 게 가정에 무책임하고 거칠었지. 예, 거칠고 걸핏하면 애들을 두드려 패고 그래서 이 책에서 노름하고 예. 그래서 그런 가부장 권력이 딸의 신위를 변경해서 취업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딸이 그걸 거부할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이냐 강제냐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국가 권력, 그 다음에 남성, 가부장, 이 연합 권력이 빈곤계층, 하천, 천민, 빈곤계층의 약소 여성에 대한 성지배, 성약취의 긴 역사의 한 특정 시기의 표현인데 이 구조적 권력이 행사될 때 이 빈곤계층의 어린 딸들은 20세 전후한 딸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 그걸 두고 자발이냐 강제냐 그 오늘날의 기준에서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여성의 인권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뭘 역사적이죠. 그래서 그런 환상은 좀 이제 우리가 이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상을 자세히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처럼 호주제 가족이 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데 근원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사회학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상 전체를 좀 복원을 했다. 이게 해방 이후에는 그대로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그 숫자가 일본군 위안부, 일제시대 공창제 숫자보다도 10배가 더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참, 이거는 인터넷에 다니는 그 구아바라 시세이라는 일본인 작가가 찍은 건데, 개인의 초상권 침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거 닫겠습니다. 근데 이런 저도 사실은 미군 기지촌이 있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이라는데. 외관. 예. 그 캠프 캐롤이라고 남한 지역에서 가장 큰 군수기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기지촌에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은 잘 압니다. 친구들도 살고.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위안부들의 공동묘지. 많을 때는 100기가 넘었습니다. 맞아 죽고 자살하고 철로에 뛰어들고 그 비참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저는 우리 안의 위안부라 그러는데 그 우리 안의 위안부 그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눈을 감으면서 왜 이 일본 8년간에 존속했던 어떻게 보면은 미군 위안부보다 또 덜 비참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 여기서 더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일종의 저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종족주의적 적대감의 일본에 대한 반일 종족주의 적대감의 표현이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좀, 이 살면서 조금 이렇게 좀 넓게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협소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그게 이제 이해찬 세대 이후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12년간 받고 나면은 사실은 공쌤이나 저나 어릴 자랄 때 그렇게 심각한 반일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축복이네요. 예, 우리 어떤 선생님 가운데는 좀 오히려 그 시대를 일정기나 외정기를 좀 비판도 하지만은 좀 성찰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토지와 식량을 여자들을 이렇게 강제로 약탈했다 이런 식의 교육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주화 시대 이후부터 이게 아주 그 엉터리 교육들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 세대들을 그렇게 교육을 10년간 받고 나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역사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세대가 지금 한 40대가 되죠. 40대, 50대 전반이죠. 그리고 오늘 언론사의 일선에서 데스크에서 글을 쓰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어릴 때 받은 그 교육, 그에 따른 분노와 충격,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영의 환구에서 자랐는데, 예. 그럼 거기는 적산 가옥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적산 가옥들, 그 다음에 적산 선박들.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부형들은, 그 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긴 했지만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노출을 했고, 그렇게 일상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예. 그런 아주 적대감을 갖도록 교육은 전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예, 항상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예, 해주셨던 저희 것 같아요. 아버님도, 예, 그렇게 편견 안 가지도록.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저희 아버님 그 교육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척대감을 교육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의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객관적인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뭐 인생사도 그렇고 그냥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사람이 좀 앞서갈 수가 있고 나라가 앞서갈 수 예. 있으면은 예, 인생사에서도 항상 콤플렉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걸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워가는 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 뭐 지금 아일랜드하고 영국도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살림이 좀 나아지니까 예. 훨씬 더 영국과 함께 관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나 이런 걸 건설적인 방향으로 예. 이렇게 표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 네. 콤플렉스에 쩔어 있으면은 그 콤플렉스 자체가 인생의 장애가 되지만은 예. 진정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그걸 수용을 하죠.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이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 20년간의 교육은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징용 문제는 뭐 저는 솔직히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어느 분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평전을 쓰면서 예, 그 가족사를 보니까 그분이 전라도에서 북해도로 광산을 가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자료를 추적하면서 강제징용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아주 막바지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거나 그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예. 예. 우선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부터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인들이 연간 몇천 명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빨리, 최고로 빨리 간 사람은 이미 청일전쟁 당시부터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합방이 되니까 뭐 일본의 부속 신영토가 된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사는데 큰 제약이 없고 하니까 일본으로 가는데 주로 경상도 이 울산 지역으로 해서 이 부산 통영 이렇게 해서 전라도 순천 이렇게까지 이 남해안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예, 넘어가서 그 지역에는 1940년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전 농가의 3분의 1이 가족의 일부나 그 전체가 일본에 가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래서 45년 전쟁이 끝나는 당시에는 27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의 주요 공업지대나 석탄지대에 살고 있어요. 주로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지역, 큰 도시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홋카이도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큰 역사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1937년에 중일전쟁에서 1945년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 끝날 때 8년 동안은 대량의 일본인들이 전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42년 단계에 280만 명. 그 다음에 45년 단계에서는 무려 5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량의 인구가 이렇게 일본인 젊은이들이 전쟁을 나가니까. 전쟁에 나가니까 공장이 텅텅 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7년부터 조선인들이 그 자리를 막 메우고 가기 시작하는 이게 연쇄이민이라 그럽니다.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친척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현해탄을 건널 자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1937년부터 45년까지 1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징용하고 관계없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거기 가면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고 하니까, 목욕탕에 신발 정리하는 그 조리라 그러는데, 조리에서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부터 토목공사, 도로공사, 비행장공사, 그 다음에 제일 험한 게 이제 광산이죠. 광산은 우리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70년대까지 그랬습니다만,
참 인생의 막장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농촌에서 있는 예.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잘 안 가려고 하고, 예. 안 그래도 다른 데서 일손이 막 부족하니까 160만 명이 자발적으로 자유이민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광산은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일본 회사들이 이제 모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39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을, 일본 회사의 힘만으로는 모집을 하기 힘드니까 총독부가 개입을 해서 알선을 하는 게 41년부터고, 그리고, 42년부터고, 모집과 알선을 지나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당신은 하얀, 군대 갈 때는 빨간 영장이 나오고, 이런 징용을 할 때는 하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얀 종이로 된 그 영장이 나왔죠. 그걸 징용이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게 1944년 8월부터 그게. 44년 8월부터. 예. 근데 이게 44년 8월부터 시행되지만은 이미 그때가 되면은 바다를 미군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현해탄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년 1, 2월까지가 고작입니다. 실제로 시행된 거는 한 5, 6개월 정도, 징용은. 그 전에 모집과 알선, 총독부의 관할선으로 일본에 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이제 일본의 요번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할 때 각 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홋카이도에 일본의 어느 이제 지역에 앞에 앉아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야 일본인 간부들이지만 저 뒤에 있는 게 주로 이제 조선인들입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단강으로 간 조선 광부들은 아주 일찍부터 갔던데요. 예. 일찍부터 중일 전쟁 이전부터 이렇게 갔던데. 예. 이것도 징용 이전부터입니다. 이게 42년도 사진인가 그렇고, 일본의 탄광에서 조선인이 탄광은 위험하니까 또 특별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취업하는 조선인들이 숫자가 많았죠. 그리고 한번 가셨다가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철을 데리고 또 갔던. 예. 제가 그 가족사를 조사하면서 너무나 놀란 게 철을,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할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좋은 경험 하셨네. 그러니까 국회도 생활이 어땠냐.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소풍도 가고. 그럼 탄광을 가본 적이 있냐 했더만은 한 2번 정도 남편을 따라서 탄광을 가 본 적이 있고. 그럼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냐 했더만은 신랑은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잃었고 또 알뜰하게 벌었던 사람도 있고. 거의 그렇게 좀 제가 징용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짧은 기간 동안 강제징용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일본 직후호 탄광지대 후쿠오카 지역에 탄광 지역에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소 탄광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탄광이죠. 그 탄광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장 한 나이 80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탄광 노동은 힘들고 위험하니까 농촌에 빚이 많은 집안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나면은 당초 배급받던 타월, 목에다 타월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이 탄광이 끝이 나고 작업이 하루 작업 끝나면 이제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매일 타월을 갖고 몸을 닦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은 올 사이가 듬성듬성할 정도로 낡아 헤어진답니다. 그런 식으로 배급받은 타월이 그냥 실타래처럼 흐트러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고향에 가서 빚을 청산하고 한 살림 마련할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일본 청년들이 그런 꿈을 꾸고 이 탄광 지역으로 왔다. 일본 서민들의 애환사죠. 근데 탄광 노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해율이 0.4%예요. 1000명이 가면 4명이 죽습니다. 뭐 요사이는 이제 아주 놀라운 숫자지만 당시로서는 그냥 늘 있었던 자주 발생하는 탄광 내에 그 재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 일본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어린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 타워를 볼 때마다 그 노인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노력을 했기에 좀 망정이지 예. 알뜰한 사람들은 한 살림 모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몇 해 전에 아마 과거사 예. 그 진상조사할 때 예. 국무총리실에서 예. 그 면담록을 예. 발표했더구먼요. 그 진상규명위원회에 종사한 연구자들이 예. 그 몇 편의 정언록을 남겼는데 정언록을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든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신화, 그렇죠. 미신 같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유도항에 큰 물결이 있었다는 거. 예.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끌어당기는 큰 힘이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모직과 알선은 주로 이제 위험한 일에 탄광노동이 주로 이제 그런데 모직과 알선을 하게 되면 특히 총독부가 알선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관료, 경찰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예, 순사온다는 말. 예, 그렇죠. 예. 지금도 뭐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순사가 불러서 너 일본 가 하면은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못 가겠소 하면은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을 그 해고력을 보면 한 20명, 30명이 가는데 인솔자가 2명입니다. 일본 회사에서 나온 사람. 2명이 어떻게 총검도 안 가진. 그리고 부산에 이제 영도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 연락선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룻밤 자는데 그 안내자가 저기 가면 영도 다리가 있으니까 구경하고 오세요. 당시에는 명물이었습니다. 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러면 이제 영도 다리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가면 또 꼬세요. 대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야 도망치라. 도망치라. 그럼 내가 간다. 이런 식이죠.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일본 가서 신천지를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일종의 공포감도 가지지만은 동시에 뭔가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워낙 이제 그 조사했던 그분은 이제 전남매 시골 출신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죠. 돌아가셨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당시에 그 한국의 농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라니까 당연히 청년 입장에서야 자기 인생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거죠. 1년 365일에 노동 일수가 얼마였느냐? 70일이었습니다. 일제하에서 농촌이 소출을 하거나 뭐 농작물 기를 수 있는 게 70일. 예, 나머지 280일은 유휴 실업 상태에 있죠. 농촌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은 이 대지로 나가는 것, 대처로 나가는 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 당시에. 워낙 많은 그 조선인들이 도항을 하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가라 해서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길을 쓰고 밀항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간 체포된 사람 총수가 한 2만 명쯤 되는데 체포가 안 된 것까지 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만주개발도 결국은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너무나 도항자가 많으니까 출구를 그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만주국에서도 처음에는 조선인이 들어오면은 일본인, 만주인 사이에 제3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인종 갈등이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막다가 그것도 한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만주에서 막 산업이 일어나고 노동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조선인을 조직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주로 또 건너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 당시 뭐 일본이 살림이 나았지만 지금 이제 일본인 감독들이 만든 작품이나 또 문헌 같은 거 읽어보면은 예. 일본의 보통 사람 삶도 30대나 40년대에 상당히 고단했대요. 그렇죠. 예, 예. 그 일본서도 그 가난한 하층민들은 딸을 팔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게 예. 영화화도 되지 않습니까? 영화도 많고, 예. 종군 위안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종군 위안부로 나간 여인들은 대체로 가정에서 이렇게 팔려나간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층민들은 참 그 고달팠는데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전시기와 더불어 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합니다. 활성화하고 또 그러니까 농촌이 도시에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모집과 관알선조차도 이렇게 강제 노동, 이 위안부처럼 강제 연행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예, 그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것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자유의사에 기초한 노무 계약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 가지고는 6개월 이내에 다 절반 가까이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왜 치느냐 하면은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도로공사, 비행장공사, 토목공사에 훨씬 더 일도 편하고 소득이 높은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애당초 그런 식으로 기획도항, 아예 그냥 그렇게 할 작정으로 간 사람들. 자, 이런 것이 실상인데, 막 이것도 위안부처럼 강제 연행당했다 하는 이런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사전에서 보듯이 이거는 전국에 지금 주요 도시의 역전에 많이 서 있는 노동직용사 상입니다만은 그 노예 노동을 당했다는 거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혹사당했고, 예. 용산역에 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예, 용산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졌습니다만, 이 책에서 이제 이우연 박사가 밝힌 겁니다. 이거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전도에, 그죠? 염전. 예, 아까 일본 하층민들 생활이 빈곤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치안의 공백을 이용해가지고, 노예 노동을 시켰던 그런 악덕 업주들 체포되면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1927년의 일인데 그때 그 사진에 나타난 염전 노예와 같은 일본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어느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사진에 이 조선의 청년들이 뒤에 보면은 다 그냥 살도 찌고 네. 건강하고 말이죠. 이 주변에 가장 발달한 영업이 뭐냐 하면 사진업입니다. 일요일 되면은 다 양복 입고 다 와서 일본에 와서 사진 찍는 걸 그만큼 위풍당당이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변경시켜가지고 교과서에까지 한동안 이런 사진이 많이 실렸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염전노예 사진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게 지워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이해찬 세대들이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전국적으로 주로 민노총이나 정교조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국적 주요 공공장소에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종족주의적 환상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게 참 큰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고 비극적이네요. 예. 그게 그 짓을 예. 자꾸 이렇게 학대 재생산을 하니까. 그게 고도성장계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과거로부터 해방된 가운데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그 기상이 있었다면은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과거 속으로 몰입을 해가서 환상을 지어내고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을 내고 그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90년에 일본 가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동경에서 출발해서 현해탄을 건너서 평양을 거쳐서 모스크바, 런던으로까지 여행하는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했을 때 전 일본인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저 터널을 뚫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런 노태우 대통령의 희망대로 한일 간에 오늘날의 EU와 같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했다면은 우리 경제는 지금 4만 불 이상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력을 이용해서 통일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역사를 거꾸로 말을 세워놓고 거꾸로 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오늘은 다시 소득 수준이 2만 불대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는데, 한일 관계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도 참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예.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해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라가 개화를 빨리 해가지고 예. 근대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 나라구나. 예. 다니면서 예. 그렇게 역사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역사 발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게 없고, 예. 이 양반들이 운도 좋고 그렇게 근대화를 우리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섰죠. 몇 년 앞섰습니까? 근대화가 1868년 명지유신부터 치면은 예. 그렇죠. 예. 한 그 정도 예. 간격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그냥 스포츠도 자극을 받고. 그렇죠. 뭐 그게 이제 그래서 경제 발전에 그 전통적인 그 네오클래시컬 경제학에서 캐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제 개인적인 책에서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웃 효과입니다. 이웃 효과. 예, 긍정적인 이웃 효과. 이웃에 좋고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은 그 옆에 나라는 저절로 좋아지고 잘 살아지고, 이웃에 나쁘고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은 그 옆에 나라는 또 피해를 보거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 효과를 분석할 때 총요소 생산성 이야기하면서 생산성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지만은 그 수량적인 분석 이면에 일본에서 들어온 상품 하나하나에 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가 인베디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예. 아주 자주 그렇게 이웃 효과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냥 사적인 장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래도 가나나 봉고가 옆에 있지 않고 일본이 옆에 있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그냥 자극을 받았냐. 경제 모델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저렇게 가면 잘 살겠구나. 경영도 저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모든 게 합하여 선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유럽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인데 이 나라가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하고 프랑스가, 영국이 하니까 벨기에, 프랑스가 이제 한 50년 뒤로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가들 할 일은 좋은 이웃 효과를 자꾸 창출하고 시장을 넓혀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잘해가지고 온갖 감정을 누기고 앞을 향해서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소리치고 앞장서서 나갔던 그 진취적 기상이 고도 성장을 일으켜 왔는데, 이런 식으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세우고, 더구나 제가 이제 가슴 아프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은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문제는 조금 예. 이따 하시죠. 예. 근데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이제 한일 간의 외교적인 파국 같은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게 또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하고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소위 그 이해찬 세대들 자꾸 그 특정인의 이름을 금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교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한국의 리더 그룹이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중에도 이제 그건 좀 연배가 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돈을 받지 못했다. 받더라도 쥐꼬리만큼 받았다. 그 다음에는 강제 혹사당했다. 얻어맞고 터지고 감금당하고 했다.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해서 일본에까지 소송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책에서는 어떻게 해서 다소간에 받을 돈이 있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나라 양국의 국교 정상화하면서 맺은 협정이 있고 이렇게 한데 원 식민지 지배 모국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연 대한민국 국민 우선 박정희 시대나 이런 정치가 나름대로 엄격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국민 일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원지배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다. 어쨌든 그 소송이 이제 일본에서 실패를 하다가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다 실패를 했는데 대법원에 와서 갑자기 이게 원심 파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되돌려져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2018년 10월 달에 소위 당시 일본 제철, 오늘날에는 신일철 주검이라 합니다만은 그 회사에 대해서 위자료를 강제 노동, 혹사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대법원이 명령을 했죠. 명령을 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신일철 주검 회사의 그 자산을 압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노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신일철 주검의 자산을 매각 처분을 해서 국민연금 같은 기금에서 인수를 하고 그 돈을 갖고 이제 이렇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주게 되면은 저는 양국 관계는 국교가 단절될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후속하는 파장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런 그 막중한 어떤 그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렸는데 그 당초는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인데 김능한 씨죠. 김능한 씨. 고등학교는 아마 저희들하고 같은 동급 세대 모양이에요. 대학은 좀 한도의 아래인 것 같고, 근데 이분이 판결을 내리면서 마치 새로 건국하는 기분으로 역사를 바로잡는다 하는 거, 역사의 정의를 되살린다는 기분으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은 아닌데, 그 판결을 이제 내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한 이제 그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대법관 13명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1년 6개월 전에 소수 의견도 좀 있었죠. 예? 소수 의견도. 예, 소수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이 책에서는 김능한 씨가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기환송됐죠. 김명수
대법관 체제 하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파기환송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예.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전임 대법원장 그걸 막아보려고 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사법농단에 걸려서 예.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구속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역사 해석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을 제기한 네 사람의 주장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도 났습니다만 이전식이라고 소송을 주도한 여운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주장을 요번에 이 책에서 자세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냥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내 임금을 못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학대당했다. 당시 군사훈련하는 시절에 뭐 일 안 하고 군사훈련 받았다는 것. 기숙사에 창문에 철조망에 쳐져 있었다는 것. 외출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학대받았다는 거하고 하고 감금되었다는 것. 감금되었다는 거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세 가지가. 세 가지입니까? 예. 근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임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안에 구체적으로 예, 자세하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제철이 조선인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미불금이 있습니다. 미불임금이 있고 미불예금이 있고 미불연금이 있고 미불보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조선인으로부터 이 한국인으로부터 그 미불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1946년에 일본 정부는 당시 이제 일본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텐데 장차 제기될지 모르는 청구권에 대해서 미불금을 보유한 모든 일본 기업들은 미불금을 관련 금융기관에 공탁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금에 대한 일본 제철의 자료가 자세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 네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미불임금은 반달러치 미불임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보는 건 임금 못 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 법원이 그런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왜 사실도 안 하고 재판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여타 법원들도 마찬가지네. 그 하급심에서는 다른 이유로 뭐 시효가 만료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법리적 신일철 죽음이 일본 제철의 성계 해사냐 뭐 이런 그런 법률 문제가 따로 있고 저 같은 역사학자가 볼 때는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검증을 해야죠. 엄격하게. 예. 그러면 법관들은 그걸 검증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밑에는 연구를 시키거나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관련 전문가라는 것도 A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관들이 마치 자기들이 방망이만 두드리면은 역사의 진실이 되는 줄 생각하고 원고 4명의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일 간의 외교를 파국으로 몰고 외교만 파국으로 모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안보라든지 군사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평생 동안 고문서를 모으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고문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면 전 세계 한국 관련 고문서를.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일본인들이 가져온 고문서 가운데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분이 한 40-50년 정도 고문서를 모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유럽 사람들이 좀 괜찮고 그렇게 각 나라마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참 놀랍네요. 1946년도 미군정 하에서 예. 일본 기업들이 공탁을 한 거. 예. 비교적 그 양반들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 기록을 잘 남기고. 예. 그러니까 임금을 떼먹었다. 그것도 좀 나는 그게 그 말씀 하시기 전에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글쎄 그것도 큰 기업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때와 안 주고 시킬 때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고 시켜야죠. 그렇죠. 그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안 주고 시키면은 그럼 노예제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노예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그 유지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은 석탄을 캐기만 하면은 정부에서 사들이는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시절아 어떤 식으로든지 사고 없이 많이 캐는 게 중요한 시절인데 임금을 듬뿍듬뿍 주면서 시키는 게 훨씬 덕이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강제 연행 당했다. 아까 이제 그것도 여운택이라는 사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평양에서 이제 그 일본 제철 평양 지소의 공원 모집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응모를 했는데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여운택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평양에 있는 일본인 유지의 그 추천서? 예, 추천서까지 받아서 그래서 소학교도 못 나온 학력이지만은 워낙 일본어가 좀 능통했고 일본인을 상대로 한 영업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유력자의 그 속에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합격된 사람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나 강제 연행당했다. 예? 가서는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얼마간의 돈을 이분이 그 미불 예금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가족이 없고 뭐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있어서 고아처럼 살다 보니까 뭐 어디 송금할 때도 없고 하니까 미불 예금이 있었어요. 그 미불 예금 한 넉 달러치 월급에 해당하는 미불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미불금 공탁 자료에 보면은 이 여운택 씨의 에게만 한정하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들한테 송금하고 하다 보니까 그 미불 예금이란 게 별로 없는데 그거 별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저는 이러한 그 한국인들의 그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심성, 그 서민들의 책임만은 아니죠. 그걸 조장하는 지식인, 방송, 언론, 정치,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데, 문제는 이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게 일종의 법인데요.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될 대법관들이 자기들 멋대로 참. 이게 대한민국 국가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다. 제가 뭐 이렇게 사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옆에 김병수 대법원장, 그리고 이 13명의 대법관들, 이 중에 뭐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법관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선출직이 아니죠. 네. 고등의 그 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와 무관하게 법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자유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한나라 최후의 보루가 저는 법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판단할 때 그 존중을 해주고 하는 건데, 이 법관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방망이를 함부로 역사와 현실을 구분조차도 하지를 못하고, 더구나 원고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을 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참고 정언을 해줄 수 있는 저 같은 학자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번도 자문을 구해보지도 않고, 그러게.
참. 일방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려서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 법관들, 저는 이 어떻게 법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한국의 고미하신 대법관을 제가 여기서 좀 꾸지람을 한다면은 역사와 현실은 다르다. 법과 현실은 다르다. 법이란 것도 시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는 저한테 배워야 될 학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법복을 읽고 망치를 두드리나 이거죠.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지난해에 예. 지소미아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참 모든 근원이 결국 김능환 대법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생각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 양반은 그 판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참, 그 한일 관계를 연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대부분 판결이 갖고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질타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쭉 그 한일 협정부터 시작해서 그걸 보니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협정이란 것 자체가 서로 100% 자기 의견을 관철 수 있고 50, 50씩 양보해서 합의한 법이지 않습니까? 어렵게 만들어요. 이쪽에 100의 입장을 갖고 그 나머지 50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해버리면은 그 법관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깨고 이러니까 참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아주 바닥 수준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저쪽에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의 댓글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그야말로 내 생각이라. 참 한때는 친한파들이 많았는데 친한파들조차도 다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좀 신의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맨날 그냥 속이고 그냥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이제 수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이제 강제징용 대체로 한일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 초청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치적인 학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무분별하게 수입되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이후에 확산되었다. 마찬가지로 토지와 식량을 수탈했다 하는, 또 임야를 수탈했다 하는 이와 같은 학설도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생겨났다가 70년대 국정교과서가 되면서 전국 전답 농지의 40%, 전 국토에 또는 50% 이런 식으로 수탈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2010년까지 40년 이상 가르쳐져 왔습니다. 토지 수탈설은 엉터리다 하고 제가 90년대 초부터 주장을 해서 지금은 교과서에서 이제 지금 6종의 거민정 교과서가 있는데 상당 부분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식량을 비롯한 노동력, 여성의 수탈설만큼은 지금도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비교적 이제 민법 같은 그런 일찍 도입돼 가지고 상당히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노문이 있는데요. 노문 있구나. 저 남태평양 군도에 제가 섬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멀지 않는 두 섬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점령을 당했고 하나는 당하지 않는 지역인데
일본에 점령당한 지역은 일본의 그 법제도와 토지제도가 이식된 곳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의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분석한 경제사학자들의 논문을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그 소유법제. 예. 후진국으로 갈수록 소유법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저는 그거를 일본이 조선에서, 대만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동아시아 경제권이 지금 세계 공업 생산의 중심이 되는 이제 이런 동아시아 자본주의라 할 만한 어떤 그런 시장권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일본은 그 1910년 조선을 합방하고 난 뒤에 이거를 영구히 일본의 신영토로 동화시킨다 하는 그 통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잠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듯이, 뭐 프랑스가 콩고를 지배하듯이 자원을 약탈하거나 뭐 하는 이제 그런 식민지 경영이 아니라 영구히 일본의 신영토로서 동화시킨다. 그게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일본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논쟁이 끝나고 일단 병합을 한 뒤에는 역대 조선 총독의 기본 방침은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이기 때문에 동화를 가장 하기 쉬운 게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그리고 민법, 형법, 상법, 회사법, 뭐 이런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소유권에 관련한 특별법들은 다 일본법 그대로 시행이 돼 가지고 그 조선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차별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입법 영역이다 해서 이게 일본 제국에서도, 제국의회에서도 이제 말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신영토라 하면서 일본의 헌법을 그대로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그 1925년에 일본에서는 이제 보통선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본 하청변까지도. 그러나 조선은 그 시행 대상이 제외되죠.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도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차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그런 발언권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보통 선거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조선인을 차별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을 차별했습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1등 국민, 2등 국민 나눴고. 예,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왜 그러면 정치적 차별을 갖고 진정한 동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 차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됩니다. 그래서 면의회, 지방의회를 만들고, 처음에는 단순한 자문기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결기구로 바뀌고, 그리고 전쟁기가 되면 이제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 군에 가니까, 당시 말로 하면 이제 혈세를 지불하는 거죠. 혈세를 지불하니까 차별할 근거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1946년부터는 조선의 대표를 일본 의회에 파견한다. 26명.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 자체가 이제 해소되어 가는 추세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부터 조선인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거 뭐 있던 게 뺏겼다 하면은 뭐 말이 되겠지만, 저는 차츰차츰 생겨나는 과정이었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전부 일본인 소유였다. 그럼 조선인 자본이 원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일본인 자본이 100을 투자하니까 조선인 자본이 10이 생겨나고, 일본인 자본이 1000이 되니까 조선인 자본이 100으로 성장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 가운데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가 원래 우리가 뭘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참가이죠. 조선시대에 뭐 민회라든가 뭐 정치적 권리가 있었으면은 뭐 정치적 권리가 박탈됐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소수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양반들 위에는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매사를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냉철하게 그냥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 별로 있었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회사 자본이 90%고 조선에는 10%밖에 안 된다. 조선인은 원래 0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1916년도 투자할 때는 조선인이 100%, 일본인은 100%였고, 일본인이 이제 투자가 늘어나니까 조선인도 따라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지. 그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인이 더 빠르기 때문에 차별은 그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었지만은 조선인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의 실상인데, 수탈을 하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죠. 대가를 안 받고 빼앗는 게 수탈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와 식량을 수탈했다는 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가를 지난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는 제가 조정래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비판하면서 또 신영화 교수의 토지 수탈설을 비판하면서 했고, 그러니까 조정래, 신영화 두 분이 또 발끈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에서는 막 아예 그냥 논문 형식으로. 여러모로 조 선생님은 뭐 여러모로 대한민국에 기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토지 임야, 지금 우리나라 임야 제도를 보면은 네. 소규모 개인의 소유 임야 제도가 중심입니다. 국유림은 30%밖에 안 되고, 국유림을 너무 적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살림을 경영할 의지가 없는 개인이 소규모 단위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의 임야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제도를, 오늘날의 임야 제도를 만들어낸 게 조선 총독부예요. 그런 조선 총독부의 임야 정책을 두고 임야의 절반을 수탈했다, 국유림으로.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그 주장들이 버젓하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왔다는 거 하고, 요번에 반일 종족조회 투쟁에서는 이 차명수 교수가 논문을 참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예, 이거는 뭐 차명수 교수, 여기 점이 찍힌 거 있죠? 예. 요 새카만 점은 일정기 때, 예.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거 행여 사망자라 그럽니다. 예. 뭐 여행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뭐 굶어 죽거나 또는 아편 중독자나 범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신원을 찾기 위해서 총독부가 관보에다가 행여 사망자의 신장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몸의 상태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 자료가 남녀 합해서 한 6,000건 되는데, 그 6,000건 자료를 보고 이분들의 나이 20대의 신장을 추정을 해서 보면 한 2점입니다. 둘 다 조금씩 한 2cm 정도 커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 식민지계. 위에가 남자.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점선이나 예. 실선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의료보험을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님들도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 부모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들을 그 전성기 20대 신장을 이제 추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호트별로, 출생 연도별로 20대 신장을 추정을 해서 추세를 잡으니까 신장이 커지고 있다. 앞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자료네요. 예. 그 밑에가 여성, 그 밑에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요 해방 이후는 보고 45년까지만 이제 보시면 나오겠는데, 앞부분이 들쑥날쑥한 거는 이제 샘플이 적어가지고 표준 오차가 커서 이제 지금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신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하는 이제 길어지고 있다. 그럼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든 영화가 그린 거와 달리 비교적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고 따라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다.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체중입니다. 20대 체중. 그 앞부분에 심한 톱니가 있는 건 역시 그 샘플 수가 작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전반적인 추세는 40년대 중반까지는 회계선을 보면은 신장 이상으로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체중이 오히려 감소한 건 이제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45년도까지는 체중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요걸 차명수 교수가 아직 완성하기 이전에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 그걸 지금 차명수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영남대학에 있습니다. 영남대 예. 낙성대 경제연구소. 예, 멤버고, 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의 경제사학자입니다. 국제 A급 저널에 주로 논문을 많이 싣고. 어떻든 간에 이런 종류의 그런 그 수량 분석을 통한 이런 예. 시계열 자료 이런 거가 상당히 저도 이렇게 그런 한국 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하는데 이영훈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예. 조선실록 분석 이런 거 아주 예. 뭐 이거 숫자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개 샘플, 이게 수천 명, 이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니까 샘플 수가 10,000개가 넘어갑니다. 생각은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숫자는 너무나 이 듬직하니까. 집계 데이터는 뭐, 그래서 요번에 이 두 차명수 교수가 논문을 참고해 줘가지고, 식민지 시대의 생활 수준 논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근데 안 받아들일 뿐이죠. 안 받아들일. 어떻게 그럴 리가, 그런 일이 왜 있을 수가 있나. 또 일제가 남긴 통계를 어떻게 믿느냐 이러지만은 이건 일제가 남긴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긴 통계. 그 사람이 참 그렇게 통념에 그렇게 완강하니까. 예. 그게 참 병인 같아, 병. 예. 이게 이제 식민지 수탈론을 거의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끝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수량 분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숫자로 딱 드러내면은 또 이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또 다양한 종류의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한 20명의 연구자들이 합심을 단계를 해서 식민지기의 국민소득을 추계를 했습니다. 인구를 추계하고 총생산을 추계하니까 국민소득이 추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연간 평균 3.7% 경제 성장이 있었고 일제 시대 때 3.7% 정도 연평균 성장이 있었다. 인구 성장률을 빼면 실질 소득 성장률은 2.3%다. 2.3% 정도. 2.3%.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메디슨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 메디슨 프로젝트에 이걸 채택하겠다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겠네.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그 스페인이 페루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탈형 식민지 지배가 아니고 정주행 지배니까 일본이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청진이라는데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오신 김길선 기자분 모셨더만은 거기에 청진인가 그게 가장 동양 최대의 그 펄프 거기서 성장하셨더라고요. 일제시대 그냥 공장 그대로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량이 투입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제 물적 생산량이 높아질 테니까. 그렇죠. 그 방금 정주형 그 지배라 그러는데 그 정주형 도적도 있고 약탈형 도적도 있는데 약탈형 도적은 황폐시키지만은 현명한 도적은 나중에 가면 세금을 받는 거거든요. 정주형 도적이. 그러려면 이제 인민들을 잘 먹여가지고 적당히 한계치 이전까지 빼앗고. 근데 어쨌든 일본은 기본적으로 오래 갖고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주형 도적이죠. 정주형 도적 역할을 했는데 그 사이 전쟁이 끝나면서 투자 횟수가 다 안 됐던 거죠. 그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고 역사의 간지고 인간들이 예상할 수 없는 역사의 그래서 어떻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제의 토지.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한 번 더 정리하시죠. 일제 성장률이 3.7%. 1인당 소득은 2.3%. 2.3% 정도. 연간 성장했고 당시 세계는 대공황기 전쟁기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일본 경제가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자본의 투자와 수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성장을 해도 소수의 몇 사람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정체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소득 분배 문제를 이제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보면은
조선인의 소득 분배가 전반적으로. 예, 이게 최하층면의 소득 수준이 절대적으로 좋아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고 최하층면의 실질 임금, 실질 소득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총 분배분은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이 숫자가 합해서 70만밖에 안 되었으니까 70만. 나머지 2,400만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아, 70만밖에 안 돼요. 예, 예. 일본인이 그렇게 많이 건너와서 국내에 살고 있는 게 2,300만, 해외 나가 있는 거 합하면 2,700만. 의 인구가, 소득 수준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70만 명하고 나머지 2,400만 명하고 차는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투자 주체니까. 예. 그러나 이 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의 분배분이나 하층민의 소득 수준은 나빠지지 않았고 조선인 가운데도 중상층들의 소득 수준은 개선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취약률, 교육률 같은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은 개선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본이 조선인을 위해서 한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정주형 도적이다 이거죠. 영원히 한반도를 자기의 영토로 병합,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지. 뭐 일본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조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다 자기들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 전쟁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걸 많이 본 거네. 그렇죠. 그 역사의 간지다. 예.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예. 근대화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역사에서. 예. 참 이 근대화 역사 문제를 한번 오늘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식민지기의 그 생활 수준 논쟁이나 경제 성장,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 근대는 언제부터인가? 흔히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질문 자체는 유용한 질문입니다. 원시 사회가 있고 노예제가 있고 중세 봉건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가 있다. 언제부터 근대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한국인들은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교과서에 그런 질문이 없으니까요.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사회과 교과서나 역사과 교과서를 보면은 근대화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학에서나 한국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근대화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사이는 어떤 분들이 우리는 요사이 후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선시대가 막 부활을 해가지고 조선시대가 잘 가꾸어진 정원이었고 인간이 살만한 시대였고 세종대왕이 한국 민주주의의 원류고 대통령조차도 한글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그 정신적인 어떤 그 폐쇄 상태, 동굴에 갇힌 상태여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역사가 언제부턴가를 지문할 수밖에 없는데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통설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1912년에 민법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시행을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는 자유로운 인간이 이 미국의 그 뉴욕 항구에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미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가 선물을 한 것이지만 미국 통상 학계는 재물부조약 같은 걸 듭니까? 아니면 뭘 듭니까? 그렇죠. 근대 시작이 개항부터라고 하죠. 예, 하죠. 근데 저는 개항과 대한제국 시대는 그렇게 근대를 하기 좀 힘들고 근대를 할 만한
그런 변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민법, 제가 이 동상은 프랑스가 만들어서 미국에 선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법은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프랑스입니다. 나폴레옹 민법전.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한국에. 민법전으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미역에 있는 여신상처럼 오늘날 한국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있는 기본 법이 민법이거든요. 헌법도 있지만 헌법은 정치적 선언이고 구체적 생활에 있어서 소유권 절대 원칙, 국가도 이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변경은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만 해서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원칙, 피해보상의 원칙, 남에게 생명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가했을 때는 마땅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그 기본 법의 원리거든요. 이 법의 원리가 성문법으로 확립되는 게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그게 대략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나폴레옹 민법전이 1812년인가 그렇지만은,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1880년대부터 우리로서는 좀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만,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정치가로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이 불평등 조약 체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법이 없으면은 외국인들이 영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영국인들은 너희 나라 재판에 우리 영국인을 못 맡기겠다, 우리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평등 결국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법과 형법을 빨리 근대화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너희 나라도 이제 근대화됐구나 하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알고 일본의 많은 학자들을 외국에 파견해가지고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을 또 형법을 다 연구를 해서 1880년부터 일본의 민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1897년에 그걸 완성을 합니다. 그걸 보고 1904년 이후에 일본이 불평등 조약 체제에서 벗어나요. 일본인 스스로 치해법권을 철폐를 하고 외국인 범죄를 다스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통감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착수한 일도 민법전이었어요.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국가가 되는 것이 일본한테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 있는 그 동경대학의 법학 교수 우메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국의 민법전을 만들다가 그만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1912년입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민법을 만들겠다고 고집을 했지만은 본국에서 그럴 것이 우리 것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민법이 이제 이게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 민법에 의하면은 인간은 사건의 주체, 사건, 천부의 국가도 이를 빼앗을 수 없는 사적 권리의 주체로 인간을 정의를 합니다. 단순히 조선인만 아니라 조선에 와서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도 사건의 주체로 법인을 하죠. 그래서 3대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규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형법이 정비가 되어가지고 법 앞에 평등, 양반 쌍놈. 그게 1912년 같은 해입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양반하고 쌍놈하고 재판 제도가 달랐습니다. 다르고 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친소관계에 따라서 또 재형량이 다 다르고 신분관계에 따라서 다르고 했습니다. 이제는 법 앞에서 평등 이제 이루어지고 아주 중요한 해네요. 1912년.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의 법관들을 좀 비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거나 또는 무시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1912년이
근대화 시발점이라는 그런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낙성대 출신들 생각 어떻습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좀 더. 생각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대화 역사라는 것은 일국 단위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게 그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스스로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20여 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는 근대를 이식받아서 생긴 거다. 식민지적 근대화가 훨씬 더 보편적인 근대화의 역사다. 그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그렇죠. 그게 보편입니다. 보편이고 이식받았는데도 아직도 근대를 성립시키고 있지 못하는 100여 개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미 여러 나라들은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슬람 제국도 그렇고.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만하게 성장한 것은 우리의 전통 문명이 그걸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역사다. 한때 18세기 이후에 경제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조선 왕조가 해체되긴 했지만 긴 역사로 보면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 예. 좀 그런 좀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소가족 제도가 성립하고 토지 사유 제도가 성립하고 기타 여러 가지 또 사건이 근대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성립하고 했던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수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 힘 속에서 고도 성장이 있고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래서 역사의 그 일종의 중기라고 해야 될 그 식민지, 외정시대의 그 역사에 너무 몰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말꼬피를 뒤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좀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사람도 성장하면서 고난의 시기가 있으면 그걸 다 큰 사람들은 그걸 다 수용해가지고 자기한테 다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로에 쓴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성분이 안병직 선생님. 안병직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그 문장이 가슴을 이렇게 후벼 잊히지 않고 민족의 섭성은 쉬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의 섭성이. 그 한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고루하고 못된 그런 성품이나 성향이 그런 이야기를 그게 인터뷰 가운데 탁 던지시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약한 그런 습성이 뭐 당파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가 많이 발현되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를 기억을 못했다. 그게 이렇게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정말 신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들어냈는데 조금만 이 시각만 이렇게 바꾸면 다 해결됐거든요. 또 우리 민족이 요 정신적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족적 상태에서 동굴에 갇힌 상태에서 이 바다로 활짝 자유시민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고 제도를 이식받고 법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근대를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뭐 자원의 문제라기보다도 생각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의 문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결국은 지금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도 그거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자 살자 그냥
퇴행적이고 그냥 예. 과거지향적이고 그냥 예. 콤플렉스에 그냥 가득 예. 찬 쪽을 보니까 예. 하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근데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이 과거사 문제가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동경특파원이 군함도라는 군함도. 일본이 그거를 이렇게 전시관을 열었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글을 송고를 해서 조선일보 아마 조간에 실렸습니다. 밑에 댓글 걸린 게 많은데 보니까 동경특파원은 공모 좀 하고 이런 기사를 쓰라, 이런 게 오히려 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과거사에 매이는 이 정치적 행태나 언론 행태에 진저리를 내고 있거나 좀 이제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 댓글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예. 참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참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재능이 있고 예.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예. 네. 예. 뭐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예. 하는데 그 정치라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퇴행적이고 예.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예. 그런 생각이 예. 참 많이 들거든요. 예. 네. 어떻든 참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운데 혹시 보시고 오늘 역사가로서 역사 연구에 오시면서 보통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또 할 이야기가 많아서 참 요약하기는 힘듭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의 당훈이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과 자유입니다. 사실, 팩트. 사실과 자유. 예.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이 어떤지를 우선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사실이 승리한다. 예. 베리타스 빈시트 이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온갖 환상을 떨쳐버리고 사실을 추구할 때 그게 자유 시민의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가장 논쟁적인 주제가 이제 독도 문제라든가, 또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특질들, 이 샤머니즘적인 특질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한번 할애해 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또.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런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이시니까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나실 때 자주 오셔서 좀 감사합니다. 계몽운동 그 사실과 자유 참 멋있네요. 그럼 사실이라는 기본적으로 거짓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야. 왜 당신은 그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참 살면서 힘들거든요. 조선 500년 동안 다 동굴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갇힌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애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아직도 조선조 연장이 있는 국가니까. 저 북한을 보면서 조선조의 정신 상태가 재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은 얼마나 많은 역사적 그런 소명과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분발해야 될 그런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직도 조선시대 연장선상에 있는 반쪽에 같은 동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부유하고 더 훌륭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백성을 그냥 국민들이 그렇게 에너지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치가들이 좀 나오면은 얼마나 그랬으면 벌써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출구를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볼 때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어떻든 그 에너지가 출구를 잘 마련해 줬다면 시장이란 걸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가능하려면은 결국은
건강한 역사관이 있어야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예,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36년 보는 거가. 예,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저걸 긍정적으로. 저는 그 통영에서가 아버지가 멸치어장 하셨는데 아, 예. 그러니까 일제가 남긴 의의 기법 같은 걸 다 수용해가지고 나라가 일어서는 걸 봤단 말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분들이 또 일본어를 하실 수 있었으니까 선진 기법을 빨리 또 수용할 수 있었어요. 아,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뒤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거사 문제 작년도에 오고 가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